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축구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종 재판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자체를 문제 삼아 뒤집기에 나서려고 합니다. 추석 전에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을 끝내겠다고 벼르면서 동시에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만들어 이 대통령 관련이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죄를 받은 사건까지 무력화하려는 겁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3심까지 중형을 선고받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가 한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의도인지는 짐작이 갑니다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야당에선 노골적인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한송원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이 출범시킨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는 4가지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먼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 2, 3심 내리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북송금 사건.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이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주장한 걸 조작 기소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날조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 TF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도 겨눴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 2심 재판부는 6억여 원의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김성태, 유동규, 그들의 이러한 거짓 진술에 근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합니다. 이 밖에 대장동 사건과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까지 총 4건 가운데 3건이 이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측근이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야당에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노골적 유죄 뒤집기라며 사법 불복을 넘은 사법 조작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수사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 사건의 경우 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조작 기소 TF까지 띄운 건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분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여당이 기소 조작이라고 하는 대북 송금 사건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에 근거해서 조작이라고 합니다. 반면 공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일관되게 방북비 대납이라고 진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선고했었죠. 류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23년 7월 검찰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을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말을 바꿨습니다.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하고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은 3년 넘게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 걸 조작 기소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공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 6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도 주장합니다. 김용 부원장의 이런 압수조서를 보면 이재명 피의자를 잡기 위한 압수조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일관되게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새 정부 첫 추경안에서 검찰 특활비가 복원된 걸 두고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검찰을 손본 뒤 집행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야당 시절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도 없어도 된다고 주장했던 걸 떠올리면 입장을 바꾼 게 민망하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유동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 4일 추경안 표결 결과를 나타내는 본회의장 전광판, 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등 일부 의원 이름 옆에 기권을 표시하는 노란 표시가 떴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선 반대표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 등을 되살리자 강경파 의원들이 크게 반발한 겁니다. 검찰 특활비는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평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장에도 이게 모순되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만 맡게 될 경우 특활비 또한 쓰일 이유가 없다며 특활비 부활이 검찰개혁과 반드시 모순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이 무슨 염치로 특활비를 받아가냐는 등의 비판이 범여권 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특활비를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는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여당이 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특활비를 살리는 게 민망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특활비 자체를 부정하거나 특활비가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활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뒤집기는 여야 교체에 따른 내로남불 사례로 남게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에서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올 들어 동해와 서해 바다를 표류하다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조만간 돌려보낼 방침입니다. 그런데 북한 측의 무대응으로 육상 귀환이 어려워지자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해 바닷길로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송이 결정된 북한 주민은 지난 3월 서해상으로 떠내려온 2명과 5월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4명으로 6명 모두 우리 군이 발견했습니다.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엔사 등을 통해 판문점 육로 송환을 시도해왔지만 북한이 일절 답을 하지 않아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해상으로 넘어온 목선을 수리한 뒤 6명을 모두 태워 북방 한계선 NLL 인근까지 예인한 뒤 이후 자력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 주민을 돌려보낸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3월이 마지막이고 앞서 2019년엔 탈북 어민 2명을 살인 혐의를 이유로 강제 북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면서 이번 송환이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는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이 당장 전향적 반응을 보이진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대화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건 제재로 인해서 불가능하거든요. 국민의힘은 북한의 수용 입장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송환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갑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스톡 옵션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오 벤처기업 감사로 있으면서 받은 건데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우자가 감사로 선임된 지 넉 달 뒤 업체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였던 강 후보자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직무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인 강선우 후보자의 남편 변모 씨는 2020년 4월 한 바이오 벤처기업의 감사로 선임됩니다. 그리고 넉 달 뒤 해당 업체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이던 강 후보자가 주최한 토론회에 나왔고 바이오 벤처기업들에게 상장 문호를 넓혀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마음껏 도전하고 그리고 연구 과정 자체가 산업이 될 수 있는 벤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성 특례 상장제도의 기준을 좀 낮추고 문호를 더 대폭 열어서 이후 2022년 3월 강 후보자 남편 변 씨는 해당 업체에서 스톡옵션 10,000주를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상장에 성공했고 한때 주가는 12,900원까지 올랐습니다. 변 씨가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최대 6천만 원의 이익을 봤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2022년 이후 지금까지 해당 스톡옵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으면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야당에선 스톡옵션도 등록 의무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 후보자는 스톡옵션 누락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강 후보 측은 남편의 업체 활동과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선 국회 사무처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닌 인물을 교육계 수장에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과 관련해선 논문 쪼개기를 통한 중복게재,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연구 윤리를 잇따라 파괴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의혹투성이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당시 민주당은 인사 대참사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결국 박 후보자는 장관 임명 35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 윤리 위반 종합 세트입니다. 어떤 부모가 교육의 수장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검증의 잣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 모교부터 진보 성향 교수단체까지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 부족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 대통령 팬카페 등 지지자 사이에서도 용납하기 힘들다, 자진 사퇴가 답이란 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16일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교육위 관계자들은 최근 이 후보자와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진솔하게 소명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국회 추천 몫을 명문화하고 언론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송 3법 개정안이 야당 반발 속에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명분은 방송 독립이라는데 친여 성향 단체들이 언론 개통에서 목소리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회의에선 방송 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 지시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국회 존중을 핑계로 민감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와 변호사단체, 시청자위원회, 언론계,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란 여당 주장과 친민주당 성향 노조가 방송사를 좌지우지하게 될 거란 야당 우려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 뭐가 하자가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에게 공영방송이 돌아가는 겁니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앉으세요.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최민희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퇴장하고 일부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론을 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이를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셨고, 모든 발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지시라고 하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 대통령실이 입법은 국회 몫이란 입장을 보이면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 기류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여당의 강공이 계속되는데도 국민의힘은 무기력하다 못해 내부 갈등으로 자폭 직전입니다. 혁신위를 통해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첫 단추부터 꼬였습니다. 혁신위원장을 수락한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닷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아직도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존 지도부의 안일한 자세가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마 상태의 당을 살려내겠다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직을 수락한 지 닷새 만이고 위원회 인선이 발표된 지는 불과 20분 만입니다.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출당 문제와 혁신위원 인선을 놓고 송원석 원내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자신이 직접 당대표가 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혁신위 좌초에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양양자 전 의원은 형식은 사퇴지만 사실상 해임이라며 주류 영남 세력이 얼마나 혁신을 거부하는지 다시 알게 됐다고 했는데 박정훈 의원은 혁신위원장 수락 전 인적 청산에 대한 확답부터 받았어야 한다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뒤 그만두고 당대표 나간다 하면 진정성을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안 의원이 애초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혁신위원장 자리를 수락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부터 다시 물색한다는 계획인데 적임자를 찾을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더 망가져야 정신 차린다는 말이 국민의힘 텃밭에서조차 나오는 상황인데 숫자로 증명이 됐습니다.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곧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고는 합니다만 그 밥의 그 나물로 얼마나 쇄신하고 혁신할지 기대도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어찌해야 하는 건지 이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53.8%, 28.8%로 격차가 일주일 만에 4.4%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보수층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층 이탈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35%로 전주보다 6%포인트 떨어졌는데 대선 후 한 달 새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시도당 홈페이지엔 대선 홍보 문구가 여전히 방치돼 있는 등 당이 사실상 지역 관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혁신이 좌초된 건 만성적인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가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기득권 지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지만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대부분이 지난 대선 경선 출마자들이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멤버들은 저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종 경선 때처럼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또다시 맞붙게 될 경우 계파 대립 구도만 더욱 선명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만을 염두에 둘 경우 당 쇄신은 물거품이 될 거란 위기감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 내일 새벽 1시부터 상호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대상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관세 유예 시한이 이틀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연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발효 시점은 3주 뒤로 했다는데 어떤 뜻인지 먼저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 내일 새벽 1시부터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ending letters out on Monday having to do with the trade deals. Could be 12, maybe 15. 현지 시간 수요일까진 마무리할 것이라며 서한 아니면 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세를 서한으로 통보받기 싫으면 합의를 서두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백악관은 성실하게 협상 중인 나라의 경우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But it's important that countries line up to make concessions to get those deals to convince the president that they should get lower tariff rates.
대화에 진전이 있다면 관세의 발효 시점인 8월 1일까지 3주간 추가 협상할 여지를 남기되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If you don't move things along, then on August 1st, you will boomerang back to your April 2nd tariff level. 각국은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인도는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고 태국은 합의 도출을 위해 거듭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조율하겠다면서도 쉽게 타협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관세 압박에 브릭스가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반미 정책에 동조하면 10%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우리 정부도 일단 3주의 협상 시간을 벌긴 했습니다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워싱턴으로 향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조만간 미 국무장관을 만날 계획인데요. 관세 협상의 정상회담까지 복잡한 매듭을 풀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카운터파트인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을 추진 중입니다. 위 실장은 협상이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 시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위 실장에게 직접 언급했던 조선업 협력이나 국방비 증액, 방산 문제 등을 관세 인하 카드로 제시하며 이른바 원스톱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한미 정상 외교 면담 혹은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 교류와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부과까지 3주간의 협상 시한을 추가로 벌게 된 우리 정부는 늦어도 7월 안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켜야 완전한 돌파구가 될 거란 기류가 강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관세 협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회담 자체에 대한 위험 부담이 더 커질 거라며 8월로 넘어가면 두 정상 간 만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특사단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나의 채널만으로 움직이는 것보단 다양한 형태의 공식 비공식 관계들을 복원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오는 20일쯤 국회의원연맹 소속 의원들도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의원들과 만날 예정인데 관세 협상은 물론 한미 회담과 방위비 분담금 등 여러 현안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합니다. 내란 특검은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서 혐의를 조목조목 열거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인하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합니다.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사를 끝낸 지 17시간 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오후 2시 15분 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입니다. 구속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66쪽 분량의 특검 영장 청구서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가 담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며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3차례 전화해 비화폰을 빨리 조치하라며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어폰 삭제나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 것이라며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의혹의 핵심 인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경로서를 전달하며 사건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김 정 사령관이 VIP 경로설에 대해 논의하는 통화 녹음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원 특검에 출석합니다. 사령관 재직 당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 전 단장은 이른바 VIP 경로서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부인해 왔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단장이 경로서를 알고 있고 이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어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김 전 사령관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대상 축소나 사건 이첩 중단 지시를 받았는지 추궁했습니다. 오전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한 참고인으로 김계환 전 사령관을 조사할 계획이고 오후에는 직권남용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사령관을 시작으로 주요 피의자 조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윗선으로 소환 대상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경남 밀양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치솟았고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발령됐는데 지난해보다 18일 빨랐습니다. 내일은 뜨거운 동풍이 불면서 수도권 기온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떼약볕이 내리꽂히는 오후 3시 한강시민공원에 시민들이 사라졌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뜨겁고 습한 공기. 이참에 일광욕을 즐기려는 외국인만 눈에 띕니다. Today was hot weather, so we were feeling like going next to the river and like enjoy the park and take maybe a little nap next to the fresh air. 강물이 있어 그나마 열기를 식힙니다. 조금만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은 공원 하천으로 이어져 이렇게 도심 속 피서 장면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물놀이를 하며 피서 온 기분도 내봅니다. 한강에 너무 이쁜 한강 뷰가 보이고요. 그리고 물이 시원해가지고 지금 살짝 해외에 온 것 같아요.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돈 오늘 서울은 올 들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찾아왔고 강남과 광진은 34.8도까지 올랐습니다. 경남 밀양 39.2도, 구미 38.3도, 합천 37.7도 등 전국 곳곳에선 7월 상승 기준 최고 기온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와 서울과 수도권을 달굽니다.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역력과에 의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내일 서울 36도, 청주 35도, 광주 35도 등 폭염은 더 매서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폭염 속에 장기간 야외 활동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나무가 우거진 산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전북 진안에서는 산행에 나섰던 5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환자를 싣고 가파른 바위길을 내려옵니다. 탈진에 쓰러진 40대 등산객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약 3시간 뒤인 오후 6시쯤 전북 진안 구봉산 자락에서도 50대 등산객이 쓰러져 구조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산악회원들과 함께 등산에 나섰다 변을 당했는데 발견 당시 체온은 40.5도에 달했습니다. 경사가 되게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하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걸 특별히 준비하시진 않았으니까.
전북 진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인데요. 뙤약볕이 내리쬐는 이곳 구봉산 중턱의 기온은 40도를 넘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고원 지역이기 때문에 한 2도에서 3도 정도 온도가 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피서를 오시는 것하고 같습니다. 장시간 산행의 경우 체력 소모가 늘어나고 탈수가 빨라지면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숨이 굉장히 많이 차거나 맥박수가 좀 더 평소보다 더 많이 빨라진다거나 열사병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5도를 넘나드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는 8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넘게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7명이나 됩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가뭄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난 데다 비 예보 없이 폭염만 지속되면서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 확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식수원인 오봉댐입니다. 곳곳에서 누런 흙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은 아래쪽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평소라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바짝 말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수율이 33%까지 떨어지자 농업용수 공급은 사흘에 한 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른 장마 뒤 일주일 넘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저수율은 하루 최대 0.5%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식수까지 제한할 판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저수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로. 댐 아래 농경지의 옥수수는 잎이 누렇게 말랐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바스라질 정도입니다. 물이 없어요. 저것도 다 말라서 다 죽고 아주 뭐 하나 남는 게 없어요. 제주 구자읍의 농경지. 모래처럼 표면이 말라 있습니다. 트랙터 작업을 하자 흙먼지가 날립니다. 농민들은 당근 파종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먼지가 나잖아요. 이게 때문에 수분이 아예 거의 없어요. 제주는 기상 관측 이래 처음 6월에 장마가 끝났고 역대 두 번째로 짧았습니다. 이후 찾아온 폭염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어서 농민들의 마음까지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상가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해 길을 지나던 모녀를 포함해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추락한 여성을 포함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김승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무언가에 놀란 듯 다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주차장에 서 있던 여성은 건물 위를 쳐다봅니다. 잠시 뒤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합니다. 건물 인근에는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광주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했습니다. 이 학생은 사고 30분 전쯤 이 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료를 마친 여학생은 1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3층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학생이 추락하면서 건물 아래를 지나던 모녀와 20대 남성 등 3명을 덮쳤습니다. 보니까 다친 사람이 있고 경찰차가 처음에 한 대 보이고 또 경찰차가 왔고. 모녀 가운데 11살 초등학생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40대 어머니와 추락한 여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여학생은 저녁에 숨졌습니다. 11살 먹은 애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고 그 옆에 지나가는 남자는 지금 어깨 부상인데. 경찰은 추락한 여학생의 진료 기록과 동선 등을 파악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난 상가 건물엔 많은 병원들이 입주해 있었고 주변에는 대형마트와 버스 터미널까지 있어서 유동 인구도 많은 거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석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13층 건물입니다. 각 층마다 대부분 병원이 입주해 있다 보니 수시로 사람들이 오갑니다. 주차장이 있는 건물 뒤편으로는 차량들이 드나듭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곳은 출입구 앞이라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도 잦습니다. 반경 150m 안엔 대형마트와 터미널, 종합병원까지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 보통 한 3, 4천 명 다녀요. 하루에 차량 운행만 한 거의 1000대 되거든요. 건물 인근엔 여전히 사고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변을 당한 모녀도 건물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나오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건물에 있는 약국에 있는 그 약봉지라고.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는 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는 행인분들도 다쳤다고 그래가지고 건물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생기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병원이랑 음식점 많이 찾는 걸로.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경찰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3번이나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7천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낙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김모 씨가 발을 동동 구릅니다. 경찰관들은 김 씨가 보여준 쪽지를 유심히 읽어봅니다. 쪽지에는 도청 우려, 발설 금지, 공탁금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 모친 이모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통화한 내용을 적은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들이 엄마한테 했던 말들을 저한테 전해주신 것 같아요. 당시 이 씨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총 5,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넨 상태였습니다. 그때마다 은행 직원은 뭉칫돈 인출에 대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저희가 지나쳤다 쳐도 사건을 중간에 이제 한번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경찰은 3번 모두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총 7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창업 준비 자금이라고 진술해 범죄 정황이 없는 걸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씨의 피해가 드러난 건 다른 지역 경찰이 일부 조직원을 체포한 뒤였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성신여대와 광주여대에 여성이 실어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경찰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키고 대대적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메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탐지견과 함께 학교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문 앞엔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아예 그냥 다 못 들어. 경찰에서 지금 다 막고 있어요. 경찰이 오늘 낮 12시 40분부터 4시간가량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를 봉쇄했습니다. 교내에 10kg짜리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신고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폭발물을 찾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학교 정문은 굳게 닫혔고 그 앞을 순찰차 4대가 가로막았습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연습실 신청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루 계획이 망가져서 기분은 딱히 좋지 않았고 위험하겠다.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협박 메일은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냈는데 오후 3시 34분에 폭탄이 터질 것,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 등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광주여자대학교에도 같은 내용의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을 의심하고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면서 가입자들을 데려오려는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거의 공짜로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폰 할인 매장을 찾아 출시 5개월 된 갤럭시 S25의 시세를 물었습니다. SK텔레콤 고객이 SK텔레콤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거의 공짜로 새 스마트폰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부가 없고 요즘은 제값은 현재는 지금 5만 원 나오고 있어요. 5만 원이요? 네. 이게 어제 좋아져서.
KT와 LG U+는 한술 더 떠 통신사를 변경하면 현금까지 얹어주겠다고 합니다. KT나 LG로 가도 가격은 이거 5만 원 똑같? 아니요, 가격은 이제 뭐 무료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아, 마이너스보다. 네. 정가 115만 5천 원인 갤럭시 S25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공시지원금은 50만 원, 6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통신사를 가리지 않고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SK텔레콤이 오는 14일까지 위약금 면제를 선언한 뒤 KT와 LG U+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SK텔레콤은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여기저기서 싸게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 막 호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불안감을 부추기는 공포 마케팅도 등장했습니다. 한 통신사 유통망에서는 SK텔레콤의 해킹 사실을 빗대어 지금 번호가 아이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말로 고객을 설득하라는 매뉴얼이 공유됐습니다. 해당 통신사는 일부 지역 유통망에서 제작한 것이라며 일탈 행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과열과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한 비트코인 투자자가 14년 동안 한 번도 입출금하지 않았던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에 옮겼습니다. 무려 12조 원 규모가 한꺼번에 이동한 건데 이 투자자가 누군지 시장 안팎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2008년 나가모토 사토시란 익명의 인물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당시는 0원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초기에 나올 때만 해도 가격이 이제 0으로 수렴하고 없어질 것이다. 이제는 뭐 제도권 ETF에도 들어오고 명실상부한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 최근 2011년에 생성된 가상자산 지갑 8개에서 비트코인 8만 개가 다른 지갑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2조 원에 육박하는 비트코인이 14년 만에 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추정 매입가는 $2로 수익률이 무려 540만 %에 달합니다. 보안이 취약한 지갑 주소에서 보안이 강화된 지갑 주소로 옮겼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충격을 가할 것 같지 않다. 이른바 비트코인 고래가 등장하자 시장에선 소유주가 누군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킹됐다는 설부터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의 지갑일 거란 추측도 나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가 오랫동안 미사용된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아크인베스트 CEO 캐시 우드는 해당 비트코인이 정부 국고에 보관돼 있을 수 있다며 범죄 수익 환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 데 이어 전세대출도 상환 능력을 따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갭 투자를 조장하고 집값까지 밀어올린다는 판단인데요. 실수요까지 빡빡하게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대책을 내놓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규제를 직접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의식해서인지 대출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 상환분만을 넣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보증금의 80~90%까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을 순차적으로 밀어 올렸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전세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고요. 주택 가격의 거품이 제거되는 효과. 하지만 서민의 주거 사다리이자 실수요인 전세 대출마저 규제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과 불만도 큽니다. 서울 내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투기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전세 대출까지 줘야 하나 싶긴 하네요. 서민들이 보다 더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주거의 질을 하향 평준화할 거란 지적도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전세대출을 DSR에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13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소비 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소비 쿠폰은 어떤 형태로 발급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소비 쿠폰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형과 카드형, 종이 상품권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는 카드 사용 시 일반 결제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자, 언제부터 어떻게 받는지도 궁금하죠? 네, 이번 달 21일부터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맨 처음 일주일은 요일제를 진행합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1일, 2/7이면 22일에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사람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신용이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연세가 많거나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자체에서 방문해 도와드릴 예정인데 다른 가구원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얼마를 받는 겁니까? 네, 1차 소비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포함해 대부분 국민들이 15만 원을 받습니다. 이때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는 21일부터 신청하는 게 이 1차 지급분입니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 원씩 추가로 받는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소비 쿠폰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식당과 안경점, 빵집 등이 해당됩니다. 치킨이나 피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쓸 수 있는데 가맹점만 가능하고 직영점은 안 됩니다. 다만 배달앱에서는 결제할 수 없고 매장 자체 단말기를 들고 와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엔 가능합니다. 헬스장이나 학원 등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없는 곳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흥주점 안 되고요. 상품권이나 귀금속 구매도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 관리비 등도 소비 쿠폰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목적으로 했던 곳이 아닌 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다 보면 이 정책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복잡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는데요. 이 목표가 경기 회복이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이 GDP 성장률의 0.2%포인트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문가들은 받은 돈이 얼만큼 시장에 풀릴지에 대해서 대체로 30에서 40%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때 봤던 것은 이것 때문에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는 거는 받은 돈의 한 33%밖에 안 됐습니다. 어차피 현금을 써야 되는 거래를 이 쿠폰으로 대체한 거거든요. 다만 저축보다 소비 성향이 강한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자,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계속할 수는 없을 텐데 아주 정밀한 곳에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동원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걸 유네스코에서 공식 논의하려던 우리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한일 간 초유의 표 대결 끝에 우리가 패한 건데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인 800여 명이 강제동원돼 노역했던 지옥의 섬 군함도.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Prepare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에서 논의하기 위해 공식 안건으로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관례에 따라 전원 합의에 의한 의제 채택을 시도했지만 일본은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 측 안건에 한일 양자 간에 논의하겠다는 수정안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초유의 한일 간 과거사 표대결 결과는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21개 위원국 중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 기권 8, 무효 3표로 가결됐습니다. 유네스코의 재평가보다는 한일 양자 간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일본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부는 투표 결과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로 앞으로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온도차가 재확인되면서 한일 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고픈 건 인간의 깊은 욕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The masks we wear. Okay. No way. 소심한 은행원 스탠리가 본래의 얼굴과 가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멋지고 강력한 가면일수록 벗기가 어렵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정치적 가면은 특히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가면을 쓴 쪽과 가면을 벗기려는 쪽의 필사적인 싸움터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민석 총리는 출처가 불투명한 8억 원의 소득에 대해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동조했죠.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가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문회 때도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참고인 한 명 없는 청문회라 어떻게 진실을 밝힐 방법도 없었습니다. 사실 여부가 완전하지 않은데 민주당은 김 총리의 삶에 존경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나쁜 건 빨리 배우는 모양입니다. 총리가 일이 통과되자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유행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때 그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들먹입니다. 미리 보는 청문회 모습 뻔합니다. 거기서 밝히겠다고 해놓고는 이미 밝힌 바처럼 해명이 됐다고 하겠죠. 주권자인 국민 앞에 아무 거리낌 없고 부끄럼 없는 청문회일까요? 할 때마다 반복되는 짜증에 국민만 절망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이는 반드시 응징돼야 합니다. This will never age, never scar. Live out every whim, impulse, while the world just sees you gleam. This isn't you. Don't you see that this must be destroyed? 가면은 눈부시지만 영원한 가면은 없습니다. 국민의 눈을 외면한 권력의 가면은 진실의 날에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그게 변함없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7월 7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너 자신은 알지? 였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폭염특보가 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됐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도까지 지속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무더위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부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뜨거운 낮 시간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습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로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이 36도까지 지속겠습니다. 서쪽 지방의 고온 현상은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